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께 찾아갑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고정 패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황주부님, 김느낌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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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여름이네요. 너무 더우면서 추워요. 반팔을 입으셨는데요? 아 근데 요새 벌써 에어컨 틀어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예, 좀 춥기도 하고 좀 몸이 좀 쓸쓸하다 그럴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쓸쓸한 정도인가요? 네. 몸이 아니라 늙었나 봐요. 마음입니까? 김느낌님은 시원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요즘에 아주 시원한 곳에서 저도 반팔 입고 근무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황주부님보다는 젊은 탓인지 예, 쓸쓸하진 않고요. 그냥 요즘엔 참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보내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벌써 절반이. 그러게요. 올해 어떻게 책들 많이 사서 많이 읽으셨습니까? 원래 내가 보는 책은 실제로 내가 사놓은 책 중에 골라보게 되잖아요. 산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소량의 책만을 읽고 있어서 매일매일 후회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책을 상대적으로 덜 샀어요. 왜요? 조금 이제 집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치우는데 좀 집중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볼 책 혹은 두고두고 볼 책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 책이 너무 없는 거 있죠. 막상. 저도 제가 좀 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결혼을 할 때 네. 와이프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제 둘이 머리를 굴리다가 책을 좀 조심히 사거나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래도 저는 책을 많이 사진 않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사는데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한번 샀는데 얘 이상하다 그럼 바로 팔아버리고 약간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6월이면 한 10권 정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못 본 사이에 네. 각자 어떤 책 사고 팔았는지 한번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저는 이번 달에 책을 좀 많이 샀어요. 음. 그동안 밀렸던 한병철 선생님 책도 이빠이 아직 다 못 읽었고요.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라는 참여연대의 시민교육기관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재미난 주제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주제의 수업이었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책을 2권을 샀어요. 하나는 네. 지리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이출판사에서 나온 네. 지리의 팀마샬의 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저는 보니까 이런 데 꽂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목록을 보면 뭔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런 류의 책들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든가 뭔가 감정의 지정학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세계에서 뭔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이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보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안 사고는 못 빼기는 물론 끝까지 다 읽은 책은 많진 않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팀마샬의 그 책을 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실제로 하시는 김희재 선생님이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샘터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네. 이 2권을 제가 요번 달에 산 책으로 꼽았습니다. 2권 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히는 책이죠. 네. 특히 지리의 힘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기존의 이제 역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인간이 뭔가 주도한 게 아니고 땅의 생김새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기서 한반도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한국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침입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땅이 평평해서라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전체 지구의 대륙으로 보면 한반도에는 큰 산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 끝까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이렇게 좁게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리 시간에 배울 때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좁빗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수업과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리가 그냥 땅의 생김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되게 총체적인 느낌들이 사실은 그 지리라고 하는데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놀라운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지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은 냄새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은 어떠한 특정한 냄새 혹은 내가 그 냄새에 따라 내가 이 공간이 좋고 싫고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그 냄새에 따라서 그래서 후각이 예민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여태까지 상상했던 그런 지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뭔가 나를 북돋을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해 보자라는 게 이 지리적 상상력의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정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김리김님은 최근에 책 사셨어요? 제가 한 10권 샀다 그랬는데 이번 달은 빼고 10권이네. 그 이번 달에 책을 좀 많이 샀는데 많이 사게 된 이유가 요즘에 그 매거진 B라는 네. 월간지가 있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브랜드를 다루는 월간지고요. 한 달에 하나의 브랜드를 정해서 그 브랜드를 주제로 책을 한 권 만듭니다. 재밌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가령 뭐 카메라는 뭐 라이카, 그리고 뭐 도시는 베를린, 뭐 서울도 있고 이번에 그렇죠. 제가 서울 샀는데 뭐 만년필 라미. 네, 이런 라미. 식으로. 그러면 네. 하나의 어떤 상품의 대표적 브랜드 이렇게 뭐, 매치를 네. 사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구글도 있고. 뉴발란스도 했었고 아. 애플 뮤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재밌겠다. 애플은 딱 애플로 안 하고 음. 좀 쪼개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애플 뮤직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할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잘 아는 또 주제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편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알차고 그래서 잘 만드는 잡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알아봤었는데 보통은 잡지는 과어로 판매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요? 과어로는 보통 할인 판매를 하는데 어. 여기는 이제 매달 나오는 거고 그 달이 지나가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더 찍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보통 재고를 터는 거잖아요. 더 찍는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재고가 친구들은 없네. 이걸 전집의 개념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과오로 하면 빨리 털자 약간 네. 이건데 이거는 재고이긴 하지만 빨리 털어야 될 무엇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약간 전집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한 약간 잡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도서관에도 있겠죠? 도서관에는 뭐 아마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많이 찾고들 계셔서 그리고 저 잡지는 영문판으로도 발간이 돼요. 아. 한국에서 만드는 잡지인데. 되게 아니 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는데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이제 뭐 도서관 같은데 구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팔긴 팔아요. 서점에서 보면 막 이렇게 과어로이지만 재고가 남은 것들은 팔고, 근데 가령 스타워즈랄지,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인기 있는 어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어디서 샀냐면 무슨 성수동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오로를 파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게 돼서 샀는데 몇몇 주제는 중고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원래 판매가보다? 네, 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꽤 있어서. 근데 되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나온 지가 좀 돼서 사실 뭐 이쪽에 관심이 많은 가령 이제 광고를 하는 분이랄지 아니면 뭐 기획을 하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또 유명한 잡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늦게 보기 시작한 건데 사실 개념이 재밌는 거죠. 그러게요. 보통은 잡지는 연속해서 발행하면서 계속 독자를 같이 가져가고 늘려가려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서울 읽은 사람이 애플뮤직 안 볼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권마다 그 차이가 너무 큰데 그냥 그거를 잡지 컨셉으로 그냥 잡아서 진행을 하는 니들이 뭐 방식이니까. 보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약간 이런 컨셉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재미있고요. 이제 관심 있는 것도 골라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단행본은 이 책은 좀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아마 팔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책 자체는 좀 좋은 책이에요. 그 한완상 씨의 자서전인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하여튼 사회 원로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본인이 사시면서 사실 이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어떤 한국사의 굴곡 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자서전의 형태로 청년들을 독자로 생각을 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온 분들이 보면 되게 푹 빠지기 좋은 약간 글도 되게 쉽게 쓰시고 약간 그랬는데 하여튼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재밌는 내용은 사실 없었던.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추천하기가 좀 평이한가요? 평이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평이하다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평이할 수 있어서 이 책은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게 팔게 되더라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집에 공간이 없다고 지금 책을 둘 공간이.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런 어르신들의 회고록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또 황석영 작가가 수인이라고 이제 본인의 정말 평생이죠. 만주에서 태어나서부터. 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제 6월 항쟁 30주년에 자신은 감옥에서 비로소 나왔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또 혹은 황석영이란 작가가 당대와 자기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그 긍정 부정을 떠나서 정말 그 책은 황구라라고 왜 불리는지를 알겠다. 느껴져요? 알겠다. 네. 알겠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풀어내서 썼겠어요. 그 썰을.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죠. 신나게 쓰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류의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단 자기 뽕을 맞아서 쓴 책들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밌게 쓰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그런 책도 있잖아요. 특히 막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100% 이입되지 않고 뭐 꼭 100% 이입돼서 책을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100% 이입되지 않고 굉장히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약간 쓰려고 했다가 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서전은 워낙 또 요즘 대필도 많으니까 나 약간 그게 문제긴 한데 본인이 작가여서 자기의 작가적인 삶을 그리고 또 이제 황석영 씨 같은 경우는 또 굴곡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인생 자체. 약간 그런 책들은 좀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 뭐 내가 산책 판책 얘기하면서 근황 토크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함께 고민할 주제 하나에 대해서 책으로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 주제 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대화로 이끈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뻔하고 네. 뻔하다고 하는데 막상 뭘 떠올리기에는 또 구체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책 사이드의 주제 자체가 요즘 주제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책을 선정하기가. 그래서 책이 중구난방인데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도대체 왜 골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 있는데 맞아요. 오늘 어떤 책들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 김느낌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골라오셨는데 네. 두 권의 책이 정말 연결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책 이름을 보면 왜 골랐는지는 사실 쉽게 이해가 갈 만한 책들입니다. 우선 온다리쿠라는 일본 작가의 밤의 피크닉이라는 소설과 그리고 한국을 뭐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는 사회학자죠.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사회라는 책이에요. 일본 소설 좋아하시나 봐요. 지난달에도 일본 소설 일본 골라주셨잖아요. 소설을 사실은 저가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때가 20대인데 그때가 제가 붐이었군요. 예, 그때가 딱 2000년대부터 2010년 사이인데 그때가 일본 소설이 한참 그렇죠. 붐을 폭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 소설이 특징이 좀 말랑말랑하고 좀 소소한 얘기를 잘 이렇게 끝까지 네.
이어가는 재주들을 가진 작가들이 많은데 온다리쿠는 약간 그 류의 작가는 아니고요. 누구나 잘 쓴 작품이 있고 못 쓴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 쓴 작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밤의 피크닉을 전 꼽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느낌 씨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어머 이런 책을 아 그래요? 그래서 7월 달에 저는 휴가가 좀 있을 예정인데 이때 온다리쿠 책을 대량으로 아. 도서관에서 빌려놓고 음. 한번 푹 빠져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좋았어요. 푹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분은 좀 부침이 심해요. 그래요? 아 편차가 있군요. 네,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푹 빠지기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네. 이걸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나름 그때 좀 책을 일본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는지 지금 언뜻 생각해보니까 많이 떠오르는 게 69. 무라카미 류. 네, 무라카미의 69 좋고요. 그리고 야마다 에이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야마다 에이미. 네. 나는 공부를 못해라는 책이 있어요. 음. 이건 제가 음. 제 평생 읽었던 책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진짜? 오. 와우. 네. 하나도 안 어려운 책인데 어. 그러니까 왜 그때 저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또 김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은 많이 한국에 소개돼서 많이 아시는 작가인데 가네시로 가즈키 네. 중편 소설 중에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유일하게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일본 소설이에요. 되게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김느낌님의 일본 소설 특집을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밤의 피크닉 네. 어떤 소설인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아 근데 이 책은 약간 스포를 하기가 일단 이 밤에 피크닉을 가는 내용이에요. 아 근데, 설정이 네, 설정이 보행제라고. 보행제라고 해서 어느 일본 고등학교에서 음. 그 축제 같은 게 있어요. 매년 하는 축제. 그래서 이제 보행제라고 해서 80km를 걷나요? 그 정도 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만 24시간을 네. 걸어서 학교로 그래서 수학여행을 안 가는 대신 매년 80km요? 네. 장난 아니죠. 마라톤이 42.19km고 그리고 보통 완전군장 행군 군대에서 하는 게 40km잖아요. 네. 80km면 만만치 않은 거리인 셈이에요. 근데 이 80km를 걸으면서 뭘 하겠어요, 얘네가.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해요. 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 비슷한 체험이 있어서 사실 이 책을 골랐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네네.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린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술을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주올레를 하면서 걸었던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가 저는 되게 깊게 좀 기억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말하자면 이제 극기적인 상황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그걸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오는 맞아요. 어떤 소통의 묘?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떠올랐어요. 나를 대화로 이끈 책이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이거가 어떤 대화의 한 스킬일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특히 부자 뭐 모자 하여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또 동네 공원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원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요. 가족끼리 나와서 되게 그냥 말없이 걸어가다가 한두 마디 나누고 약간 그러면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아 저게 무슨 얘기를 한 걸까라고 약간 이 책을 읽고 그 경험했던 것들이 약간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대화로 이끈 책이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사실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황주부님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다고 너무 하는데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사실, 네. 설명과 추천에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신이 나가야 예를 아, 들어서 네, 너무 그쵸. 몸이 힘들면 거짓말하기도 귀찮고 상대방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가면이 다 벗겨져서 네. 모든 대화가 굉장히 평소에 일어나지 못했던 대화들이 일어나요. 그 상황 속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스포를 할 거라고 했던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보행제를 계기로 되게 독특한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설렜거든요.
그 설렜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이니까 왜냐면 대화의 상황이라는 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혼이 나가는 상황과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이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게끔 하는 내용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 우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현실에서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청춘의 대화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춘의 대화들이 여전히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큼 너무 떨렸어요, 저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시 이렇게 걷고 싶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가고 1박 2일 캠핑을 갔어요. 그래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들은 적 네네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서로 막 텐트 치고 막 밤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시 되살려지고 그 청춘이 아직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설레게 저는 되게 읽었어요.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읽고 싶죠. 저도 뭔가 그런 대화들, 그런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떠오르는데 근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서로 한숨과 찡그린 표정과 이런 것들을 만나서 서로 신세한탄을 하다가 헤어지니까 그때는 힘들어도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저는 약간 이 소설에 나오는 유사한 상황을 사실 겪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살에서 24살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성당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성당의 주일학교에는 1년에 2번 큰 행사가 있어요. 여름에는 캠프를 가요. 그리고 겨울에도 약간 이제 어디 그걸 피정이라고 하는데 네. 예, 어디 가서 기도를 하러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여름 캠프가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그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집 떠나서. 근데 이 캠프에서도 제일 사실은 제가 있었던 성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순서였어요. 캠프파이어를 펴놓고 둥그렇게 이렇게 모닥불 중심으로 한 80명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서히 이게 한쪽부터 겹쳐지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인사라는 게 가톨릭 미사의 전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미사 중에 이제 얘기하거든요. 평화 인사를 나누세요. 이러면은 보통 어른들은 되게 형식적으로 해요. 뭐 평화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애들은 이 캠프에 이걸 하러 가요. 다른 걸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막 정말 그걸 한번 하는데 2시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캠프하면 이제 같은 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거기서 생겼던 말 못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는 약간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제 몸적으로도 약간 되게 노곤노곤한 시기이기도 하고,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그런 부분이 닮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되게 설렜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읽고 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후회가 되네요. 이어서 네. 이거 너무 길게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너무 재밌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주제톡에 나오는 책들 중에 가장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선택해서 읽게 될 책이 아닐까? 싶어지는 책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책은 온다리쿠라는 작가의 가장 좋은 작품이니까 이 책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밤의 피크닉. 네, 밤의 피크닉. 그리고 다음 책은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사회라는 책인데, 이제 저는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할배들이랑 대화가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사실 고민의 단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포기의 단계로. 그렇죠. 아예 안 했으면 좋겠죠. 만날 일을 안 만들고자 약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데,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전쟁 세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을 이해하고 뭔가 내 쪽에서 뭔가 다가갈 영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 사실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특징이 보통 이제 한국 전쟁을 다룬 책은 한국 전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고 누가 잘못했고 국제 정치 그쵸, 맥락과 그쵸. 실제 전황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예.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약간 한국 전쟁 안에 있었던 피난민들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되나 미시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이제 처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쭉 남쪽이 부산 가까이까지 밀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이 점령당했다가 다시 점령했다가 약간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점령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령이라는 거는 적군이 우리 땅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적군한테 평소에 까불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네. 죽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번도 아니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살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갖게 됐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학살. 이제 점령에서 학살이 일어난 거죠. 이제 저는 학살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사실 이제 이 책에서 학살을 그렸던 그런 대목을 보면서 되게 떨렸거든,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자기 일처럼 겪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보기 아니 저 사람들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왜 특정 정당만 계속 무조건 지지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문이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거의 깨끗하게 풀렸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 책을 왜 골랐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의문이 깨끗하게 풀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참여사회 6월호에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편을 보시면 매우 짧은 특집이지만 그 안에 사실 우리가 노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팁도 얻으실 수 있고 그런 특집으로 이제 여러 편의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 시위 현장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맞아요. 그런 공간에서만 듣고 맞아요. 뭐 다른 맥락에 혹은 다른 상황 속에서의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황주부님 책 만나볼까요? 저는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파커 팔머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상당히 꾸준히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네. 네, 혹시 읽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주기적으로 꺼내보는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저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늘 어렵다고 하시죠. 뭐냐면 선거 그런 그냥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뭐 나를 뭘로 이끈 책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탐색해야 되고 네,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 나의 역사를 또 돌아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 한 권을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책을 골랐다가 이 책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책이 저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골라왔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남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주제가 됐든 공통의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하는 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에게 묻고 나에게 대답하면서 나라는 것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잘 알아가고 있을까? 그랬을 때 저한테 나와의 대화에 많은 어떤 계기를 제공한 책이자 많은 팁을 준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파커 팔머가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이거 오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볼 때 저랑 너무 닮았어요. 이분이 느끼는 고민, 예를 들어서 교단에 섰을 때 이분이 하는 고민과 이분의 반응이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라 그럴까 동지를 만난 느낌? 그리고 이 느낌이 나만의 되게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내 머리를 쥐어받으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했던 그 수많은 부끄러움의 기억들을 오히려 어떤 스스로 대화하고 조금 더 한 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준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번 수업은요. 처음이에요. 내가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매번 들어가는 그 수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떨리는 마음을 나만 가진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공감.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이 여럿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항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애가 눈에 보여요. 15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눈에서 레이저와 하트를 뿅뿅 보내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난 너의 얘기 따윈 듣지 않을 테야. 네가 뭐라고 떠들든 난 상관없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 죽음에서 온 그 지옥에서 온 것 같은 그 학생에게 꽂혀서 아 그래요? 네. 저는 하트를 날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있길 정말 가던데. 다른데 그 학생에게 꽂혀서 이 학생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다가 이 수업을 말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파커 팔머의 그런 고백을 나는 그런 선생이다. 그러면서 그런 선생으로서 어떻게 수업을 들어가고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로 하여금 어떤 동지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그냥 부끄러워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 혹은 그냥 자책의 모드로 쭉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은 의지와 성실성을 그렇게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저는 이 책을 주기적으로 꺼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잖아요. 네. 또 말씀해주신 걸 봐서 저자도 이제 네. 그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교사가 아닌 네.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기인 것 같아요. 그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든 살아가는 용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뭐냐면 그냥 아주 안정된 흔히 남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결론을 따라가는 안정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삶이 지금은 서로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보면 그리고 아까 그 온다리쿠의 책에서도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삶에는 잡음이 있다. 근데 그 잡음은 그 순간엔 굉장히 시끄럽고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잡음은 나중에 재생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잡음이야말로 우리가 그 당시의 삶에 던져야 될 질문이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어떤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 뭐냐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육 이러면 각광받는 교육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야, 주입식은 나빠. 문답이 최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정해진 그 시대마다의 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잘 숨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정말 다 다른 거죠. 교사도. 네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세상에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는 너는 무능하고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나의 스타일로 훌륭한 교사, 훌륭한 사회인. 이 사회 21세기 뭐가 휙휙 날아다녀도 연구실에서 고요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각자에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정체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지금 연설 같은 오늘따라 되게 그러네요 분위기가. 네.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아니 너 저도 좋아서 아까 드린 저도 아까 말씀. 한참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무 오버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어서 뭐 제 책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네. 대화로 이끈 책, 나를 대화로 이끈 책, 이 주제를 받아들고 대화라는 키워드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난 너무 소통에 지쳐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루에 이제 뭐 10군데 이상의 출판사의 사람들 직접 대면해야 되고 사람만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온 책과도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와 이메일은 이제 뭐 수십 통씩 하루에 100통 가까이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분 단위로 메일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 단위로 들어온 것을 이제 그걸 처리할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아니면 회신을 하거나 이게 주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일단 피곤해요. 메일로 하지. 왜냐하면 전화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더라고요. 그렇죠. 목소리라는 게 어쨌든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상황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메일은 일단 오면 이건 업무니까 거기 업무 내용만 정확하게 쓰여져 있으면 내가 감정적
감정이 전혀 손실되지 않은 상태 처리할 수 있는데 전화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또 내가 제어할 수 없죠. 그냥 울리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메일은 들어오면 내가 좀 이따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책이 이제 적재적소에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홍보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뭐 이메일에 빨리 회신이 없으면 전화도 안 되면 뭐 온갖 뭐 각종 메신저로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채널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채널을 하나로 집중해야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데 이제 그거를 뚫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 PC에 뭐가 깜빡깜빡하면 보기 전에 일단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안부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뭐가 들어오면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년째 하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서 숨차요. 조용히 살고 싶다. 아무런 이제 주고받는 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옆자리 맞은편에 앉아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이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은 침묵이다. 그럴만하네. 여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묵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좀 뒤져보니까 침묵에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고전처럼 불리는 책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었는데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의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까치 출판사에서 90년대 초 80년대 말 이때도 한번 나왔었고요. 이후에 이제 또 개정판이 3판까지 나왔는데 최승자 시인이 또 번역을 하셨거든요. 이제 침묵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심도 깊은 에세이죠. 근데 이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던 와중에 작년과 올해 이제 침묵과 관련된 책들이 연속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책들도 다 유럽어권의 사람들의 저작인데 특히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온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작년 2월에 나왔는데 꽤 많이 화제가 됐어요. 아마 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많은 위안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책의 그 메시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닥쳐라예요. 좋다. 네, 정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이 1부는 말과 침묵, 2부는 글과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침묵의 14가지 필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연다. 이걸 읽는 순간 저는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진짜 세상이 행복하겠다. 네, 그리고 또 그 14가지 필수 원칙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다.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도 무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6번째 원칙인데요. 사람은 침묵 속에 거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침묵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이제 상호 보완, 상호 의존해 주는 거니까 이제 그것에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이 침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솔함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지 않을지언정 그 무엇도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모두가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말, 내가 던진 말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 오잖아요. 한 1분 후에 전화가 와요. 보내고 1분 만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던진 어떤 말이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길 원하는 거죠. 빠르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는 어떻게 이걸 응대하냐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분 안에 한 번씩 메일을 보고 회신을 하거든요. 전화가 오잖아요. 보통 제가 먼저 회신했을 때예요. 그럼 저는 다시는 이런 전화를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 답장을 아직 안 보고 전화하셨나 봐요라고 이제 음. 차갑게 얘기하고 하죠. 보통 전화를 안 받지 않나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울리고 옆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고. 그냥 끄면 되잖아요. 전화 안 되나? 저희는 그런 업무 수칙에 그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은데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면 옆 사람 걸 그 업무 대행자가 당겨받게 돼 있어요. 핸드폰이 아니라. 네, 휴대폰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업무 전화만 받기에도 시간이 바빠요. 네. 그렇구나. 이야, 너무 너무 살인적인데요.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침묵의 기술은 저도 굉장히 좋다. 아니 제가 좋았던 점은 저는 막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할 말이 굳이 없을 때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잘 정리를 더군다나 이제 이거 지은 사람이 보니까 이게 18세기 프랑스 사제예요, 사제. 네, 신부가 쓴 맞아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약간 고전 같은 느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참 뜻하지 않은 시기에 좋은 책을 만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침묵이라는 게 하나의 표현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침묵은 무능함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말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이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침묵에 관련된 책이 이것도 프랑스 작가예요. 이번엔 기술을 넘어서 침묵의 예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침묵의 기술보다는 좀 읽기가 난해해요. 익숙해지면 읽어갈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주로 어떤 문필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침묵과 관련돼서 어떤 문장과 작품을 남겼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장소나 상황별로 분류해서 계속 들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묵하면 떠오르는 장소들이 있죠. 네. 예배당, 학교, 그다음에 자기 방. 그렇죠.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어떤 작가들이 남겨놓은 그 문구들을 계속 모아서 들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침묵의 기술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굉장히 경구처럼 남겼다면 이 책은 경구로 남겨져 있던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자긴 침묵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아서 쓴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좀 저는 와닿는 문장들이 몇 개 있었는데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소리로 나오기 전에 명료하게 모습을 갖추는 내면의 장소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소음에 순응하여 전체의 일부가 되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죠. 정말 읽기만 해도 너무나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위로가 되는 말들이 이 책에 가득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차례를 보시고 장소나 상황, 이거 차례대로 안 읽으셔도 되거든요. 장소나 상황에 내가 익숙한 거,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걸 먼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에서도 저희가 한 꼭지 한 달락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느낌의 문장들로 가득한 책인 거예요.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능동적인 것이고 독자적인 완전한 세계이다. 침묵은 그야말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하다. 침묵은 존재한다. 고로 침묵은 위대하다. 그 단순한 현존 속에 침묵의 위대함이 있다. 근데 이 침묵에 관련된 세 권의 책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평들을 보면 대체로는 이제 긍정적인 평인데 이제 부정적인 평은 이런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평이 공감이 가면서도 아마 이런 느낌 때문일 것 같아요. 이게 다 내면의 목소리거든요. 이 침묵의 얘기를 다룬 책들에 나온 문장들이 우리가 흔히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문장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귀 기울여 듣던 혹은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가 아니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걸 읽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니까. 저는 그런 느낌들이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평들도. 그런데 깨고 좀 한번 침묵의 세계에 푹 빠져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부터도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저는 약간 이 책이 요즘 들어서 재조명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그 바갈라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번 재확인을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였냐면 지금 침묵이 이렇게 좀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은 전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성 정보는 있는데 시각 정보는 없는. 그래서 예전에 그 되게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뭔가를 끄적끄적거린다는 거예요, 손으로. 통화가 길어지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음성 정보만으로는 뭔가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메꾸려는 자기만의 본능으로 뭔가를 그리거나 뭔가를 쓰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사실 그냥 침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 듣고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회사 같은 데는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전화로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막 그거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게 아니 뭐 이게 뭐 이렇게 끊겨서 들리지 않아도 뭔가 그 허전함, 채워지지 않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표정, 뭐 뉘앙스 이런 것들이 10분 전달되니까 정보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데 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이 발생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침묵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건 약간 이런 걸 다 음소거 시켜주기 때문에 음성 정보만 나오는데 이걸 없애면 이건 그냥 없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데 거꾸로 이 침묵이 각광받는 이유를 저는 대면하는 문화 자체가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서로 침묵을 한다고 하면 익숙한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 생각엔 저도 그럴 것 같고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눈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그러면 야 뭐라도 말 좀 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18세기에 쓰여진 책이고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침묵이 각광받는 걸 보면서 이게 최근에 어떤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반영한 현상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 사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되는 상황에서는 쓸데없는 게 들어오면 짜증이 나요. 어차피 전화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정보인 거예요. 저는 두 분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고 반복되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네. 친구들 만났을 때 예를 들어 한두 번이지 뭐 옛날 역사도 10번 읊었으면 충분한데 그거 말고 다른 화제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침묵을 못 견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침묵을 견디고 났을 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것의 불편함을 못 견뎌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맴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조가. 근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함께 공유하고 견디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질은 실제로 좀 바뀌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침묵은 왜냐면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 명제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이 침묵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침묵이라도 기질에 따라 이게 다른 식의 침묵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 이 침묵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침묵이야말로 뭐냐면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도 보면 그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자 많은 상황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주제 자체가. 침묵하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뭐예요? 제 친구 뭐라 해야 되나? 제 선배예요. 선배인데 이 선배는 직업이 기자예요. 기자인데 한 번은 이 선배가 인터뷰에 사용되는 자기만의 스킬을 이제 무슨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내용이 멍관이 보통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기자가 어떤 저 사람한테 뭐 어떤 얘기를 끌어내야겠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데
얘기가 한 방에 안 나오면 하수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거든대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아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고수 기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아무 말을 안 한답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진대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근데 그 선배의 캐릭터하고 이 방법이 너무 잘 맞아서 그 선배가 약간 이렇게 친절한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상상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둘이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뭐 질문이 좀 너무 전곡을 찔렀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질문일 수도 있죠.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가 만났던 취재원들은 뭐 한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을 넘기지 않고 아니 그러면 60을 셀 동안 이 말을 안 하고 둘이 보고 있었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재밌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저희 오늘 주제톡 나를 대화로 이끈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느낌님께서는 온다리쿠의 소설 밤의 피크닉, 또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사회 소개해 주셨고요. 황주부님께서는 파커 팔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저 바갈라드는 침묵 트릴로지입니다. 네, 침묵의 세계, 침묵의 기술, 침묵의 예술 세 권의 책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나를 대화로 이끈 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책들부터 어느 정도 필요하고 예상이 되는 책까지 다채로운 책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입맛과 상황에 맞는 책들부터 하나씩 진짜 다양하네요.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주제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 랭킹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대화 소통인데요. 이 대화 소통에 관련된 책들, 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주제 랭킹쇼입니다. 우선 뭐 그 대화나 소통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판매된 책들 몇 가지 살펴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기계발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말하기 기술을 알려주는 책들, 뭐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라든지 대통령의 말하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그런 맥락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화를 덜 내고 내가 덜 빡치는 상황을 만드는 그렇죠. 대화법, 뭐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법이라든지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또 여러 종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그 10위권 안에 네.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네.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책들이 하나 나와 있고요. 저는 레리 킹의 이 대화의 신이라는 책도 이거는 뭐 맥락과 상황에 상관없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말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얄팍한데 그 써먹을 만한 그 팁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레리 킹의 실제 그 자기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요즘 뭐 대화나 소통에 관련돼서 화제되는 이슈들이 좀 있나요? 이외에요? 보통 대화 그럼 사실 저는 비폭력 대화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네네. 사실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나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대화의 문제를 느낄 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화법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자기 좀 심연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하게 알려주는 게 그래서 제 주변에는 비폭력 대화를 수업으로 그리고 책으로 만나서 들으신 분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책이 정말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비폭력 네. 대화는. 저는 요즘에 소통하면 이게 양방향 다 문제가 되는데 정치 이슈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은 문자 폭탄이란 네, 이제 네.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네. 또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SNS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다 SNS 계정 열자마자 네. 화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죠, 정보를. 나는 청와대에 있는 그 개와 고양이의 소식이 정책보다 궁금하다. 이걸 자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열린 네. 소통으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의 소통이란 점도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저는 대화라고 하면 사실은 리영이의 대화가 떠오르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 책은 응. 대화에 대한 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고 대화의 형식으로 쓴 리영이 선생의 자서전이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음. 대화 그 요즘 느끼는 거는 사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자기 객관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책도 좀 신선하기도 했고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보통 자서전은 나 정말 짱임, 나 최고임, 약간 내가 이렇게 살았음, 약간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 리영이 선생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에는 또 그 좀 겸손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아까 가갈란디님이 얘기했던 맞아. 것처럼 그런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겸손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참 무리 없고 되게 좋구나, 기분 나쁘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대화를 잘 못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대화 소통 정치 얘기하면서 빼먹은 게 요즘 청문회가 있네요. 청문회. 네.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고 보긴 어렵겠죠. 네, 그러고 보면 약간 공격적이지만 좋은 대화로 여겨지는 것도 있죠. 손석희 앵커의 인터뷰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차갑고 일방향이긴 한데 좋은 대화로 사람들에겐 또 평가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미난. 그렇죠. 오늘이 6월 13일이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가 김상조 교수를 그냥 임명하기로 했어요. 네네. 임명하기로 하면서 근데 제가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임명 발표의 한 대목은 뭐였냐면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들이 검증했다. 동의했다. 약간 이런 표현을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결국에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역량이 있다고 동의했다. 약간 동의한 것으로 감히 생각한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근거가 됐던 게 뭐였냐면 여론조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대화죠. 우리가 얘를 임명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서 국회 뭐 니네 상관없어. 우리는 국민들하고 대화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번 정부에서 좀 그런 새로운 대화 소통들이 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일방향 소통이 벌어지는 정치권의 상황들 우리가 그런 것만 자주 보잖아요. 사실 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익숙해지고 편해지지 않겠어요?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뭐 주제 톡과 주제 랭킹쇼에서 나눴던 이야기들과 또 함께 다뤘던 책들 그런 것들도 그런 방향의 문화로 이제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나를 대화로 이끈 책으로 나눈 책사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